된 적 있으시죠? 얼마나 속상하고 원통합니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보다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업적이 과대평가되는 경우 말이죠. 연예인들이나 예술가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 나중에 영화 감독까지 했었는데요. 장 독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인에게 가장 큰 비극은 오해 때문에 칭송받는 것이다. 아마 그 사람은 자기 작품이 너무 과대평가돼가지고 쑥스러운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TV 광고에 이런 말이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버나드 쇼가 생전에 했다는 말은 원문은 이렇습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내가 죽지 않고 오래 버티다 보면 이런 일이 언젠가는 닥칠 줄 알아노라. 94세까지 살았던 버나드 쇼가 죽음 앞에 초연하다는 뜻으로 한 말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번역한 것은 오역 중에 오역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버나드 쇼 이야기를 오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950년 11월 2일 이즈음에 사망했거든요. 버나드 쇼는 1925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버나드 쇼가 셰익스피어 이후 최대의 극작가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노벨 문학상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상을 주겠느니 못 받겠느니 서로 실랑이를 한 1년을 해가지고요. 상을 수여한 것은 1925년인데 그 사람이 직접 받은 것은 26년, 1년 뒤였습니다. 마치 5년 전에 밥 딜런이 노벨상을 받느니 안 받느니 막 실랑이 벌였던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밥 딜런도 결국은 자기가 직접 받지 않고 또 스웨덴, 미국 대사가 대신 가서 받았죠. 그리고 또 노벨상을 거부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가 장폴 사르트르, 레두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르트르의 경우에는 내가 하나의 제도이자 기관인데 노벨 재단이 나한테 상을 줘? 그건 맞지 않는다 하고 아주 폭나게 상을 안 받았고요. 레두토의 경우에는 아직 베트남에 평화가 오지 않았다 해서 노벨상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었죠. 제가 경제학을 전공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벨상 5가지 이후에 노벨 경제학상도 있는데요. 경제학상은 사실 노벨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노벨이 죽을 때는 5개 상만 지정을 했는데 1969년에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죠. 창립 3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자기 돈으로 만든 짝퉁상이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의 공식 이름은 노벨 기념 경제학상입니다. 노벨상은 5개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버나드 쇼는 그런 노벨 평화상을 받느니 안 받겠느니 실랑이를 하다가 나중에 상은 받는데 상금은 못 받겠다. 나 돈 많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돈 많아? 그럼 나 좀 도와줘. 아이고 그 상 받은 다음에 상금 좀 우리 재단에 기부해 주세요 하고 각종 자선단체들이 손을 벌리니까 하도 골치가 아파서 됐어 내가 돈도 받을게 해서 돈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든 거는 용서가 되는데 노벨상 만드는 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툴툴거리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영문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벨 재단이 그 사람한테 상을 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탁월한 통제 정신이 독특한 시적 아름다움과 결합을 해서 이상주의와 휴머니티로 빛을 발했다. 그렇습니다. 버나드 쇼는 아일랜드 사람답게 풍자와 위트가 넘치는 작품을 많이 남겼고 그의 일생도 풍자와 위트로 점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삐딱한 풍자적인 말을 했다고 하고요. 13일에 금요일날 결혼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으십니까? 당연한 말이죠. 그날이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재밌는 사람인데 제가 버나드 쇼의 다른 작품은 잘 모르는데 초기 2작품을 알고 있습니다. 버나드 쇼의 첫 번째 희곡은 1892년에 쓴 호라리들의 집,
원제 제목은 Widowers Houses고요. 그 다음 해 1893년 미세스 워런's Profession, 워런 여사의 직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처음에 초연이 되었을 때 영국 신문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못한 참 묘한 소재를 작품에 담았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점잖았던 영국 신사들이 도저히 대화 소재로 삼을 수 없었던 매춘, 이런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특히 두 번째 작품 미세스 워런's 프로페션을 보면 주인공 워런 부인은 젊었을 때 사창가에서 몸을 팔던 여자였고 지금은 그런 집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을 받는 사람인데 그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어머니의 실체를 알고 굉장히 실망하고 당혹스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 작품에서 버나드 쇼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매춘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위선과 경제적 문제의 한 표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척하는 영국 관객들을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워런 부인 직업이 갖고 있는 모든 죄과들을 워런 한 사람한테 덮어 씌우는 것이지만 나의 목적은 그 죄과들을 영국 관객들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는요, 문학가이기도 하지만 사회 공부, 특히 경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작품 속에서 경제 공부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미켈란젤로 작품 속에서 해부학 지식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같다. 미켈란젤로가 그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해부학을 연구했었던 것이 틀림없고 마찬가지로 나도 경제학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뜻이죠. 버나드 쇼는 페이비안 소사이티, 페이비안 협회의 창설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비우스 협회는 마치 파비우스 장군의 전략처럼 영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질병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조금씩 치유해가면서 지구전을 이끌면서 바꿔가야 된다, 이것을 내세우던 협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1885년입니다. 마르크스가 런던에 와가지고 자본론을 쓸 때죠. 하지만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노동자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국이 바뀌려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하우스키핑 스테이트, 가정주부의 나라입니다. 요즘은 그게 이제 복지국가로 번역이 됐는데 과거의 야경국가처럼 최소한의 치안만 유지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치유해야 한다, 이런 것을 내세웠고요. 그 사람들이 페이비안 협회가 내세웠던 것들을 보면 당시 보수 진영에서 보면 거의 빨갱이에 가까운 생각들이었습니다. 남녀평등, 여성참정권, 최저임금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신분제 폐지, 영국의 귀족사회,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좌제 폐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누가? 철학자 버틀랜드 러셀, 그리고 당대 최고 부자였던 베아트리스 오웰, 지금의 삼성전자의 상속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고 굉장히 큰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 개념으로 따지자면 결국 그 사람들은 강남 좌파였던 것이죠. 그 강남 좌파의 주장이 다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보호무역주의도 선호했었거든요. 물론 틀린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토지 국유제도도 주장했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힘든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비안 협회가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싱크탱크의 원조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연구하고 공론화한다 하는 게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싱크탱크의 원조이고요. 오늘날 영국 노동당의 이념적 모태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영국이 까딱하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대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화가 될 수도 있었는데 강남 좌파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페이비안 협회를 구성을 하고 사회에 공론화함으로써 영국의 좌경화를 막았습니다.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고 그랬고 그 반대의 부작용은 영국병이 시작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비안 협회가 있기 전에는 모든 정치 논쟁이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체주의, 히틀러, 스탈린, 호메이니 같은 쪽으로 갈리거나 아니면 극단적 무정부주의로 갈렸었는데 거기에 정치적 자유 이외에
경제적 자유라는 X축 말고 Y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정치 담론, 사회 담론을 이원화, 평면화 해가지고 좀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는 보장하더라도 경제적 자유는 약간 통제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개념을 만든 것이죠. 그게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아니겠습니까? 119조 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제2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그 경제민주화 조항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885년 버나드 쇼가 30대 때 만들었던 페이비안 협회,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초기에 적자 생존을 강조하는 정글의 법칙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따뜻한 자본주의로 옮겨가 있습니다. 다 버나드 쇼의 페이비안 협회가 미친 공로입니다. 버나드 쇼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신, 끝없는 도전,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수하며 보낸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보다 존경스러울 뿐만 아니고 훨씬 더 유용하다. 젊은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비안 협회의 출연과 그들의 공로 때문에 적어도 경제정책은 이제는 좌파와 우파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혼합이 돼서 중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차별화가 안 된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말 갖고 말장난하는 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제 뭐 어쨌든 공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거 때마다 경제 정책을 보실 때 꼭 눈여겨보시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오히려 저는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외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경제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거꾸로 경제는 하부 구조예요. 마르크스는 상부 구조라고 봤는데 저는 경제는 우리의 이념이 지배를 받는 그 하위 구조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국가의 운명을 정하는 정치 철학, 외교, 국방, 이런 것들의 큰 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